여러분,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는 시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다고요? 사실은 수십조 개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거의 모든 세포에 각각 하나씩 24시간을 째깍거리는 분자 수준의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간에도, 췌장에도, 장에도, 심장에도 각각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루고 싶은 건 이 시계들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아닙니다. 이 시계들이 왜 가끔씩 서로 싸우는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 무엇을 먹느냐는 행동이 왜 단순한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계들 사이의 전쟁으로 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읽고 그 시간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밤에 무언가를 먹을 때 그건 단지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수십조 개의 시계들에게 엉뚱한 시간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럼 진짜 원인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밤 10시,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린 여러분이 편의점 앞에 멈춰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종일 바빴으니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진짜 배가 고픈 건지 그냥 몸이 보상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이 먼저 문을 밉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야식은 살이 찐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 칼로리가 밤에는 더 위험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설명들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진짜 원인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식이 나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설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설명은 이겁니다. 밤에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아서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쓰지만 밤에는 누워 있으니까 열량이 그대로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설명에는 아주 조용히 숨어 있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들어온 칼로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언제나 똑같다는 가정입니다. 낮에 먹든 밤에 먹든 같은 음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실제로 칼로리가 같은 음식을 낮에 먹을 때와 밤에 먹을 때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같은 메뉴, 같은 양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칼로리나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흔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밤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몸이 쉬는 시간에 일을 시키니까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그냥 더 천천히 소화되는 불편함으로 끝나야 할 텐데 왜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치솟고 수면이 망가지고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는 걸까요? 소화 속도의 문제로는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파인만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몸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몸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판단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간을 느낍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아무런 신호가 없어도요. 모든 불을 끄고 알람도 없는 방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약 24시간 주기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패턴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됐는데도요. 이걸 내생적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바깥 정보 없이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24시간짜리 박자입니다. 이 박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하부의 아주 작은 구역, 식교차 상핵이라는 곳에 중앙시계가 있습니다. 이 중앙시계는 주로 빛에 의해 맞춰집니다. 아침에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중앙시계는 낮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녁에 어두워지면 밤 모드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몸에는 이 중앙시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 바깥의 장기들, 간, 췌장, 장, 근육 같은 곳에는 각각 자기 시계가 있고 이 시계들은 중앙시계와는 독립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초 시계들이 시간을 맞추는 신호는 빛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뼈대입니다. 뇌의 중앙시계에게는 빛이 가장 강력한 시간 신호입니다. 하지만 간과 췌장과 장에게는 음식이 지금 일어나서 일하라는 출근 알람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장에 음식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온몸의 장기들에게 지금은 낮이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밤에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뇌는 어두운 환경을 보고 밤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데 간과 장은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개의 정반대 신호가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일주기 비동기화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10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저마다 악기를 쥐고 무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주자가 같은 지휘자의 지휘봉을 보면서 같은 박자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 지휘자가 2명 올라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지휘자는 느린 밤에 왈츠를 지휘하고 있고 다른 지휘자는 빠른 낮에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어느 지휘자를 따라야 할지 몰라 제각각 다른 박자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뇌의 중앙 지휘자는 느리고 조용한 밤의 곡을 지휘하고 있는데 음식이 들어오면서 간과 췌장이라는 연주자들에게 빠른 낮의 곡을 연주하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몸 전체의 오케스트라가 두 지휘자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야식이 만들어내는 진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지휘자의 충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은 인슐린과 멜라토닌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액 속의 혈당, 즉 포도당이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열쇠고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는 자물쇠입니다. 포도당이라는 손님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는 훨씬 잘 돌아가고 다른 시간대에는 뻑뻑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워지면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해서 보통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이 호르몬은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설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두워진 뒤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굳이 소화를 위한 호르몬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몸을 수리하고 깊이 쉬는데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이 혈액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밤 10시, 우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췌장은 멜라토닌 때문에 인슐린을 시원하게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혈관 안쪽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걸 받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들이 당분에 의해 조금씩 손상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야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그 누적된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조금씩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두 지휘자가 싸우는 와중에 악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연주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아주 미미하게 조용히.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직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음식이 지나가는 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오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장은 그보다 훨씬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장에는 신경세포가 무려 수억 개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의미에서요. 이 장에도 당연히 자기만의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낮 동안 장은 흡수 모드입니다. 영양분을 뽑아내고 소화 효소를 뿜어내고 음식물을 밀어내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장은 모드를 완전히 바꿉니다. 청소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청소 과정에 이동성 운동 복합체라는 것이 관여합니다. 약 90분 간격으로 소장을 훑고 지나가는 강력한 청소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도가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박테리아, 노폐물을 싹쓸이해서 대장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 파도가 작동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단 한 입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청소 파도는 멈춥니다. 장은 다시 소화 모드로 돌아가죠. 청소는 내일로 밀립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불이 꺼진 뒤에야 청소 직원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서 느닷없이 손님 한 명이 문을 두드린다면 청소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바닥은 어제보다 더 지저분한 상태로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에서 매일 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식이 습관인 분들의 장은 충분한 청소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교란으로 나타납니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백조 마리의 세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은 단순히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뇌에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몸과 공생관계로 살아가는 이 미생물들도 자기들만의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면 이 미생물 생태계도 흐트러집니다. 구성이 바뀌고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란된 장내 환경은 장의 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몸 전체에 얕고 만성적인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계속 박자가 틀리게 연주되면 결국 악기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서라면 한 그릇 끓여 먹었다고 이 모든 피해가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습관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은 꾸준한 반복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아무 감각 없이 쌓여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뜻밖이라고 느끼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식이 잠을 망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화하느라 잠을 설친다는 식으로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깊은 수면, 과학적으로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내뿜습니다. 어른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우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근육을 수리하고 지방을 연료로 쓰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몸을 정비하는 수리, 팀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슐린이 성장 호르몬의 밸브를 틀어막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멜라토닌이 췌장의 발목을 잡아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오늘 밤 첫 번째 깊은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을 크게 줄여버립니다. 수도꼭지가 반쯤 잠긴 상태에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턱없이 느립니다. 양동이는 끝까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이 체온 하락이 뇌에게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소화가 진행되면 몸 안에서 열이 납니다.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고 에너지를 쓰면 열이 나옵니다. 잠들기 직전에 야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몸속 온도가 한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야 할 시점에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드는데 더 오래 걸리거나 잠이 와도 깊이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이미 박자가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지휘자들이 잠들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일부 연주자들은 아직 악보를 펼쳐들고 열심히 연주 중입니다. 공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따뜻한 우유라든가 바나나라든가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활용해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을 원료로 멜라토닌을 만든다는 생화학적 경로는 사실입니다. 우유나 견과류, 바나나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얻는 트립토판의 양과 그 트립토판이 뇌까지 도달해서 실제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양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뇌로 가려면 혈뇌 장벽이라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통관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잠들기 전에 트립토판이 든 음식을 적당히 먹었을 때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학이 아직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수면을 망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선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이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든다는 건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억누르면서 잠에 빨리 빠져들게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잠든 이후에 시작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깊은 수면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에 간은 이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철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렘수면을 억눌러 버립니다. 렘수면은 뇌가 낮 동안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외형상 충분히 잔 것처럼 보여도 뇌는 충분한 정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술을 마신 날 밤, 전반부에는 빠르게 깊이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푹 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억눌렸던 렘수면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됩니다. 침대에 누운 시간은 8시간이었는데 실제로 몸과 뇌가 회복한 양은 훨씬 적습니다. 술은 잠에 드는 문을 열어주지만 밤의 뒤쪽을 찢어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마의 거래를 매일 밤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에 조금씩 쌓이는 물질인데 이것이 충분히 쌓이면 졸음이 옵니다. 양동이에 물이 차면 졸음이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인은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을 비워주는 게 아닙니다. 양동이가 가득 찼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센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물은 계속 차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9시나 10시에도 마신 카페인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신 카페인이 깊은 수면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면이 갉아먹히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카페인 대사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밤새 박자 없이 연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밤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배고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식욕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생리적인 배고픔입니다. 낮 동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지 못한 경우 몸은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간단하게 때우고 저녁을 늦게 먹었다면 밤 10시에 배가 고픈 건 당연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배고픔은 가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배고픔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의 신호가 약해지고 배고픔을 외치는 호르몬의 신호가 강해집니다. 특히 단 것이나 기름진 것을 찾게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밤에 찾아오는 식욕의 상당 부분은 실제 영양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의 교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 만들어내는 배고픔입니다. 오랫동안 밤 10시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언가를 먹어왔다면 뇌는 소파와 텔레비전과 어두운 조명이라는 환경을 음식과 하나의 세트로 묶어버립니다. 그 환경에 들어서는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입에서 침이 고이고 식욕이 올라옵니다. 영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한 거죠. 네 번째는 갈증이 만들어내는 배고픔입니다. 우리 몸은 목마름과 배고픔의 신호를 가끔 헷갈립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세요. 놀랍도록 많은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충동이 가라앉습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면 처방도 엉뚱해집니다. 습관이 만들어낸 배고픔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배고픔을 억지로 참기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어쩔 수 없이 늦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도 달라집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은 혈당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들입니다. 흰쌀밥, 흰빵, 달달한 과자, 당이 많이 든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인슐린 반응이 깊은 수면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음식들은 밤에 훨씬 친절한 손님입니다. 삶은 달걀, 치즈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선택지가 있다면 더 나은 쪽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메뉴 선택보다 훨씬 이른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영양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 분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연구 그룹들이 독립적으로 도달한 결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먹는 음식의 내용이나 칼로리를 바꾸지 않고 오직 먹는 시간대만 조절했을 때도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도, 체중 관련 지표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메뉴를 바꾼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그 오케스트라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몸의 시계들이 동기화되어 있을 때, 즉 먹는 시간이 몸속 시계들이 활발히 돌아가는 시간대와 맞아떨어질 때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지휘자 아래서 같은 악보를 연주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를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연주자들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지휘봉을 보며 같은 박자에 같은 악보를 연주할 때 비로소 음악이 됩니다. 개별 연주자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휘봉이 두 개가 되는 순간 음악은 소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장기들의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그 장기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면 결과는 비효율과 손상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나로 맞춰주는 것, 그게 시간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간헐적 단식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지 꽤 되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죠. 이게 효과를 내는 이유가 사실은 칼로리 제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식하는 시간 동안 몸의 오케스트라에게 제대로 쉬고 청소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안에 모든 식사를 끝낸다면 나머지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장은 청소 파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안정됩니다. 간은 포도당을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리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8시간 단식 윈도우를 어느 시간대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단식하는 것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단식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둘 다 16시간 단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먹는 것이 몸속 시계들과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빛을 받아 활성화된 뇌의 중앙시계와 음식을 받아 활성화된 말초 시계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휘자가 하나가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시 시대처럼 살면 되는 건가요? 해 뜨면 먹고 해 지면 굶으면 되는 건가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근도 하고 밤 약속도 있고 퇴근이 늦는 날도 있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현실을 무시하고 생체 시계에만 맞추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생체 시계 동기화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원리를 알면 어쩔 수 없이 늦게 먹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 달라집니다. 낮 동안 얼마나 충분히 먹을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조심하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것 사이의 차이도 생깁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공연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박자가 어긋나더라도 지휘자가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가능한 한 지휘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이제 가장 뜻밖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식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단순한 칼로리 계산이나 소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시계들이 같은 박자로 움직여야 하는데 밤에 음식이 들어오면서 그 박자가 어긋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깊은 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야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새겨넣은 시간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에는 하나의 중앙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포마다 별도의 시계가 있을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중앙시계 하나에만 의존한다면 그 시계가 고장나거나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때 전체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각 세포가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환경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전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먼저 알아채고 작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에 전제가 있습니다. 각 세포의 시계들이 너무 다른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뇌가 밤이라고 하면 장도 밤이라고 하고 뇌가 낮이라고 하면 간도 낮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수십만 년 동안 이 시스템이 진화했습니다. 현대 생활은 이 전제를 매일 어깁니다. 밤 9시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파란 빛은 뇌의 중앙시계에게 아직 낮이라고 알립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서 자려고 하니 몸은 혼란스럽습니다. 1시간 뒤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으면 이번엔 장기들에게 또 다른 신호가 들어갑니다. 뇌는 스마트폰 빛 때문에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고 장은 음식 때문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몸은 자야 할 시간입니다. 세계의 지휘자가 무대 위에 올라온 겁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한 명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세 명의 지휘자가 각자 다른 악보를 흔드는 오케스트라 중 어떤 쪽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매일 밤 그 혼란을 겪는다면 결국엔 연주자들 자체가 지쳐버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기 리듬은 그냥 잠들고 깨어나는 사이클 정도로 생각됐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배경 소음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2017년 일주기 리듬의 분자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졸리고 안 졸리고를 넘어서서 세포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생물학의 핵심 문제로 격상된 겁니다. 그 연구들이 밝혀낸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면 세포 수준에서 DNA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포의 DNA는 매일 수십억 번에서 수백억 번씩 손상을 입고 수리됩니다. 자외선, 활성산소, 여러 가지 이유로 DNA 가닥이 잘리거나 변형됩니다. 그런데 이 수리 과정도 일주기 리듬에 맞춰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주로 밤에 세포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 동안에요. 일주기 리듬이 어긋나면 이 수리 타이밍이 흐트러집니다. 수리가 덜 된 채로 방치되는 DNA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것이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을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간의 어긋남은 단지 소화와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자체의 유지와 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일주기 리듬에 맞춰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들, 밤을 낮처럼 일하는 분들, 시차가 큰 곳을 자주 여행하는 분들 모두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주기 리듬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식 하나 먹었다고 자책하고 수면을 망친 것에 불안해하면 그 불안 자체가 코르티솔을 올리고 수면을 더 망칩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완벽한 생체 리듬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지킬 수 있고 언제 어길 수밖에 없는지를 구별하면서 어길 때는 최소한의 피해로 어기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기는 것과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하면서 어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후자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건강을 망친다는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몸에는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아무리 강한 의지로 건강을 지키려 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낮에 너무 적게 먹어서 밤에 진짜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야식을 먹지 말라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아서 밤마다 단 것을 찾는 사람에게 절제력을 기르라는 건 원인을 잘못 본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파인만이 좋아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는 것. 야식이 나쁘다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야식이 몸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지를 보는 거죠. 메커니즘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더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의점 앞에서 멈춰설 때 그 멈춤이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수십조 개의 시계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려는 건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옆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몸속 오케스트라가 박자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충돌, 장의 청소 사이클, 깊은 수면의 방해, DNA 수리의 어긋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 뿌리에서 나옵니다. 시간 정보의 충돌입니다. 몸은 시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먹어야 할 때인지 소화할 때인지 활동해야 할 때인지 수리해야 할 때인지 이 시간 정보가 일관되게 들어올 때 몸은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보가 충돌할 때 몸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 양쪽 다 어중간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잘못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우리 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든 여러 개의 충돌하는 신호를 동시에 받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다른 지시가 2개 내려오면 현장 직원들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트래픽이 많은 네트워크도 패킷이 충돌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몸도 하나의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주기 리듬의 어긋남은 그냥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정보 혼란입니다. 그리고 현대 생활은 이 정보 혼란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밝은 실내 조명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알립니다. 스마트폰의 파란빛도 그렇습니다. 야식은 소화기관에게 지금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카페인은 뇌에게 아직 졸릴 때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한꺼번에 자야 할 시간에 몸 전체로 쏟아집니다. 몸은 이 모든 신호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정작 해야 할 일, 즉 깊이 자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메일, 회의, 결정, 인간관계,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뇌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가동 중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몸도 밤새 정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낮 동안 받은 모든 시간 신호들을 해석하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고 어긋난 박자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는 뇌가 과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몸도, 특히 밤 동안의 몸도 정보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야식은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과부하 상태의 몸에 한 가지 정보를 더 던져 넣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로 가겠습니다.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이 개념이 처음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건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건 그냥 뇌의 문제이고 몸의 다른 부분들은 그냥 맞춰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 중 일부가 24시간 주기로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전자는 아침에 활성화되고 저녁에 침묵합니다. 어떤 유전자는 그 반대입니다. 이건 뇌의 명령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세포 자체에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의학계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입니다. 혈압은 하루 중 일정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높아졌다가 낮에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밤에 낮아집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언제 분열하느냐가 일주기 리듬의 영향을 받고 항암 약물의 효과도 언제 투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시간의학이라는 분야가 이 개념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아직 갈 길이 틉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개인마다 다른 생체 시계를 측정하고 약물의 최적 투여 시간을 계산하고 환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간은 생물학의 4번째 차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더해서 언제가 추가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과학 교과서 대부분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 교과서에는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옵니다.
어떤 효소가 어떤 반응을 촉진하고 어떤 호르몬이 어떤 수용체에 결합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은 훨씬 나중에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만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포가 뭔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반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라는 차원을 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차원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시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정교함이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 생활은 그 정교함을 매일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흔들림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더 현명하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식 하나를 먹을 때 그건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수십 조개의 시계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가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이 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두 번째 지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의 메커니즘을 추적해 왔습니다.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충돌, 장애 청소 사이클 중단, 깊은 수면의 방해, 만성 염증의 씨앗, 이것들은 모두 몸이라는 오케스트라가 두 지휘자 사이에서 분열될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메커니즘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시대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자기 몸속의 생체 시계와 어긋난 시간대에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일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야행성 동물은 밤에 먹도록 설계되어 있고 주행성 동물은 낮에 먹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속 시계와 행동 패턴이 일치합니다. 생체 시계와 행동의 분리는 자연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대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어두워진 뒤에도 밝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고가 생겼고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배달 음식은 자정이 넘어서도 옵니다. 교대 근무가 있고 시차를 가로질러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의 오케스트라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지휘자를 계속해서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와 냉장고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편리한 환경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한 우리 몸의 설계와 얼마나 크게 어긋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인만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몸이 요구하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가? 자, 이쯤에서 크로노타입이라는 개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연스러운 수면과 기상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실제로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변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늦은 시간에 활성화되도록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 흔히 올빼미형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실제로 뇌의 중앙시계가 좀 더 늦게 돌아갑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도 코르티솔이 올라오는 아침 시간도 평균보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이른 시간에 회의를 잡습니다. 학교는 이른 아침에 시작하고 사회의 기준 시간은 아침형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저녁형 인간들은 매일 아침 자기 몸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억지로 깨어나 사회가 요구하는 박자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몸의 시계와 사회의 시계 사이의 어긋남을 해외 시차에 비유한 겁니다. 매주 금요일 비행기를 타고 시차 2~3시간짜리 나라로 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매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중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몸속 시계를 끊임없이 앞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케스트라가 매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연습하다가 갑자기 원래 곡으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주자들은 항상 무언가에 적응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사회적 시차가 크면 클수록 대사 건강과 수면 건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고 모든 것이 확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꽤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밥을 언제 먹느냐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들여다봤는데 그 과정에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설계한 시간의 리듬이 있고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만들어낸 사회와 기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간은 점점 더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해 뜨면 먹고 해 지면 멈추고 어두워지면 자는 단순한 리듬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들이 이 리듬에 맞춰 돌아가도록 수십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의 시간은 효율과 연결과 편리를 위해 이 리듬을 자꾸 늘리고 미루고 압축합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책상 앞에서 먹고 저녁 약속은 밤늦게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냉장고를 엽니다. 이 충돌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든 세계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 적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조 개의 시계들이 각자 다른 박자로 흐르기 시작할 때 오케스트라는 소음이 됩니다. 그 소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서 몸에 남습니다. 이건 세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의점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야근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선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음식의 종류와 운동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고 이 두 축으로 건강이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세 번째 축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먹고, 언제 쉬고, 언제 몸에 신호를 보내는가. 같은 음식도 낮에 먹으면 다르게 처리됩니다. 같은 시간을 잠들어도 알코올 유무에 따라 뇌가 정비되는 양이 다릅니다. 같은 피로도를 가지고 있어도 카페인이 감추고 있는 피로는 결국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오랫동안 너무 조용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개의 시계들이 있고 그 시계들은 서로 박자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지휘자 아래서 같은 박자로 움직일 때 몸은 가장 잘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입에 넣을 때 그건 그냥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조 개의 시계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낮이냐 밤이냐, 일어나야 하냐, 쉬어야 하냐, 소화 모드로 가야 하냐, 청소 모드로 가야 하냐, 밤 10시에 편의점에서 손을 뻗을 때 그 손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알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길 것이고, 어떤 분은 야식 메뉴를 바꿀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은 바꾸기 어렵지만 몸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지 조금 더 의식하며 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원리를 알면 때로는 규칙을 어기면서도 몸에게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늦게 먹어야 한다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음식을 고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면 카페인을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합니다. 오늘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어도 그게 수면 후반부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알면서 마십니다. 이해는 통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밤 10시 퇴근길에서 내린 편의점 앞, 그 장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 장면을 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편의점 불빛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수십조 개의 시계들,
두 명의 지휘자, 청소를 멈춘 장애 청소부들, 발이 묶인 성장 호르몬,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 곧 선택의 힘입니다. 몸속의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만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휘봉이 하나일 때와 둘일 때의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하나로 맞추려는 작은 노력,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몸은 알아챕니다. 생물학은 꾸준한 반복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물 한 잔 먼저 마셔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습관이 보내는 신호인지 한 번만 물어보시겠습니까?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몸속 오케스트라와 잠깐 대화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누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